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10여 년째 이어지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논란, 행정시장 직선제로 의원이 모아지고 일단락될 것처럼 보였지만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지난 시간에 이어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유범 시장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상반기까지 지난 2년 동안 제주시장직을 맡아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임명직 시장으로 계셨었습니다. 도민들이 선거로 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필요하죠. 이제 특별자치도가 된 지 15년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가 특별자치도가 된 뒤에 권력이 도지사에 집중되는 문제. 그래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그런 표현도 하고요. 이 문제가 그 권력의 분산, 또 행정시의 기능 강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이런 그 아주 지방자치의 본질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직선제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제 경험으로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되 그 전에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네. 행정시 예산 편성권과 조직과 정원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려는 그 취지가 좀 무색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권의 경우 4급 이하, 그러니까 시의 국장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행은 되고 있지만 조례로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행정학자로서 15년 전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부분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재 우리가 그 15년 전에는 계층으로 보면 2계층이었다가 단일계층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주도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제주도를 시범으로 해서 전국을 한 60개로 단층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우려했던 것들이 뭐냐면 효율성에 집착하다 보면 지방자치의 본질인 민주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시장을 직선제는 않더라도, 왜냐하면 직선제의 문제는 자치단체가 하나인데 거기에 장을 두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안 맞거든요. 한 사람을 뽑은 만큼의 효력을 발휘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예고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고제를 했더니 한 번인가 두 번만 하고 다음엔 다 안 하는 거예요. 예고제를 했으면 그건 뭐냐면 주민들이 도지사를 선택하면서 같이 그 시장도 같이 보면서 선택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다음에 도의회의 정원수도 상당히 확대해 주고요. 이렇게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임명제로 해서 한 것은 상당히 꼼수라고 볼 수가 있죠. 선거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소위 민주성을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직선제를 해야 되죠. 우리 아까 시장님도 얘기죠. 허나 그 전 단계의 예고제의 효과가 있었느냐 안 했느냐 한 번 실험을 못 해온 거예요. 예고제를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이제 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직선제를 가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고제는 한두 번 하다가 없어져 버리고요. 계속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청 앞에 가보면 텐트가 왜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뭐 우리 과거에는 시청 앞에만 텐트가 있었지 도에는 얼마 없었거든요. 다 시장을 지금 우리가 뽑은 시장이 아니다라고는 그런 의미에서 따라서 권한도 없고 그 얼마나 이게 민주성이 떨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현재의 우리가 직선제로 가야 되는 그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당장 해도 되는 것 같은 것들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히 예고제를 해볼 그렇죠. 만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고제를 해서 4년 동안 한 사람 시장에 가면 한 사람이 4년 동안 같이 도지사하고 같이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런닝메이트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우리 양현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법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특별자치 출범 이후에 한 번 한 적이 있죠.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제주시장에는 김영우 시장님, 서귀포에는 이제 이영두 시장님 돌아가셨지만 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처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선거에서 그렇게 별로 효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강제 조항이라면은 시장 직선제를 일정 부분 대체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4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2년제 임명제 시장보다는 훨씬 많은 걸 커버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법제화가 안 된다라면은 우리 도민들 손으로 시장을 직선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왕수지시장을 우리가 뽑을 거면은 의회도 같이 구성을 하자라는 취지인데 단계론적으로 하나씩 저는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덧붙이실 말씀 의견 있으십니까? 예, 고희범 시장님 말씀도 전 찬성하는데 문제는 현실 세계에서 인사권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예산권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겠나에 대한 사실 타당성이 좀 필요하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조례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제주특별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애쓸 거면 행정상 직선제가 아니라 자치권 부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경철 교수님 말씀처럼 러닝메이트제가 지금 권고적 조항이니까 차라리 행정상 직선제 수준으로 할 거면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러닝메이트제를 강화해서 그 뽑힌 분에 대해서 좀 권한을 많이 주시면 지금의 논란은 조금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진 거고요. 정민구 의원님 말씀 단계론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해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제도가 고착되니까 15년 걸렸는데 안 바뀐 것처럼 직선제가 도입되면 또다시 또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또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면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치권 부활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한번 결론 내보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전 정부하고 다른 게 노무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는 단층제를 계속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하는 건 정부 정책에 역진하는 거다라고 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그런 강조점이 없어졌거든요. 지방부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 의원님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선출직 시장과 임명직 시장이라고 할 때 그 두 부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표성 측면에서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이가 크죠. 예. 일단은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사람과 지사가 임명한 사람의 차이점은 크고요. 그리고 임기를 보장받는다는 것도 크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도권에 들어와서 보니까 선출된 시장은요. 또다시 시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임명된 시장님은 가능성이 없는 거죠.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시민들이 저분은 오래 하면서 그분들이 정책을 제도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있는데 임명직 시장은 우리 시장님도 해보셨지만 임기가 2년이란 말이에요. 업무 파악을 하고 하다 보면 2년 금방 갑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을 정책에 녹여넣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주도는 도지사밖에 없는 줄 알아요. 시장님이 있습니다 하면은 있습니까? 그러면 임명된 시장이라 가지고 의외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행정실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예산 확보나 이런 거 했을 때 중앙부처를 다 찾아다니잖아요. 시장님들이 가도 그렇게 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부에는 대표성을 띌 수 있는 분이 도지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시민들이 시장님을 선출해서 그 시장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면은 시가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저희들이 그런 게 없어버리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다는 얘기죠. 예. 거기다 조금 더 보태면 권력을 시민들로부터 받았을 경우에 행정시장은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것이 훨씬 더 강조가 되겠죠. 아까 정민구 의원 국비 따라가도 행정시장 뭐 안 알아준다.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그건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충분히 논리 개발해서 여기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들 중앙정부 가서 이 설득력 있게 논리만 제공하면 국비 따는 게 오히려 더 쉬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따온 적이 있는데 2년 짧죠. 근데 무슨 후딱 지나가는 무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간은 아닙니다. 상당히 깁니다. 2년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 제대로 된 시행정 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4년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이 논의가 사실은 안고 없는 찐빵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2022년 6월이 선거인데 뽑았습니다. 뽑은 시장님이 과연 권한이 있냐는 거죠. 투표하는 날만 저가 기쁠 뿐이지 다음 날부터는 시장님에 대한 시장님이 갈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면 저는 이렇게 논의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교과서에 나온 대로 법인격이 있는 조직의 대표를 뽑을 것인지 말 건지를 한번 논의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근데 그 전제가 저희들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준비한 게 뭐냐면은 강호진 전 대표님 아래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면은 우리가 직선된 시장님의 권한을 특별법에 넣어놓자. 그래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장에 준하는 특별법에 넣어놓으면은 오히려 시장 직선제가 선출된 시장님도 그 정도의 권한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는 의회를 구성하면 좋습니다만 의회가 만약에 구성이 안 된다라면은 우리 지금 도의회에 행정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시장 직선제가 된다라면 전제에 그런 게 좀 깔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기초의회 부활제를 오히려 좀 더 강하게 논의를 해보자. 그러니까 기초의회 부활제는 아니고 지금의 행정적 직선제는 이제 법인격이 있는 시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속에서 그 과정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인데요. 현재의 우리가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요새 굉장히 이게 무슨 정부 내의 싸움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보기 드문 케이스거든요. 대통령 한 밑에 그의 소위 부하들이 아주 격렬하게 싸우잖아요. 근데 그거는 검찰총장은 자기가 독자적인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주장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 위에 서열상으로 보면 대통령이 임명한 서열이 법무부 장관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이게 꼭 우리가 이번에 시장 직선제하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더욱 어려운 게 직선제를 했지만 독자적인 사무는 없거든요. 검찰청법에 의해서 독자적인 사무가 있어도 저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사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무를 먼저 만들어낸 후에 그 사무를 먼저 사무라고 하는 권한이거든요. 그 권한 영역을 만들면서 직선제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직선제를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보완적인 장치들을 반드시 하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한 가지 먼저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행정시장 직선제가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여론 수렴과 도의회 등의 절차까지 거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역할이나 기능이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어쨌든 행안부에서 불수용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방법은 국회 내에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처리를 할 때 단순히 시장 직선제 그 특별법만 개정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아까 우리 양인철 교수님이나 고이범 시장 얘기했듯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선출된 시장님의 권한을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장 수준의 권한을 두도록 법에 넣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선출된 시장님이 고유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임기만 보장되는 시장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 지사와의 갈등이 불거질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이 직선이 됐을 때의 전제는 반드시 권한이 따라와야 된다. 그거를 특별법에 녹여내야 된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 기초의회가 없는 상황에서 선출직으로 이렇게 시장을 뽑았을 때 견제의 역할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또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둬서 제주시 특별위원회, 서귀포시 특별위원회 뭐 가령 그런 식으로 특별위원회를 돼서 이제 교육위원회처럼 행정시의 업무에 대해서 이제 견제하고 네.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의회 구성은 또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상하원으로 둬서 상원은 광역 업무를 다루고 하원은 행정시 업무를 다루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특별법인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이게 네. 그 우리가 법령으로 이제 줄 수 없는 권한을 우리가 조례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도지사하고 도의회가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을 주면 도지사는 직접적인 통제는 이제 하지 말고 현재 우리가 중앙정부가 도지사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안고 감사위원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감사위원회를 통해서만이 통제를 하고요. 또 의회는 이렇게 아까까지 특별위원회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통제 보담도 행정감사라든지 여기에서만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요 시장의 영역이 이제 넓어지지. 매 도지사가 직접적인 여기서 우리 법령에 보면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직접적인 지휘거든요. 그런데 법령으로 보장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는데 또다시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도의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그건 상당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논의 수준하고는 좀 더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직선제 시장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준자치적인 권한을 주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율권을 주냐라고 하는 건데 네. 내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또 통제를 하느냐, 직접적인 통제를 하느냐, 그보다도 간접적인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견제를 받도록 하는 거. 그래서 아까 특별위원회든지 뭐 상하원을 두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초자치단체 부활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네. 네. 양 교수님의 의견은 그런데 지금 그 감시 체제를 논할 계제가 아니다 아니죠,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고이범 시장님의 상상력과 창조력 그리고 정민구 의원님의 현실 가능성 말씀하셨는데 국회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교수님 말씀처럼 모든 지방자치의 그 권한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의 말씀들은 결국 특별법을 바꿔야 되는데 특별법 속에 그렇게 막대한 권한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도의회가 이제 행정시를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민 입장에서는 내가 조천읍을 대표하는 의원을 뽑았는데 갑자기 지 전체를 관할하는 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상당히 저는 민감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은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차라리 이렇게 많은 논의를 할 거면 잘 법인격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로 가는 게 좀 맞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그 얘기 끝에 저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1조에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설립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7조에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제주특별자치도가 갖도록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 도민 수용성을 전제로 해서 도민들의 의견이 잘 수렴된 거를 전제로 정치적인 합의, 제주도, 의회, 시민사회단체 그런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 법을 근거로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특별한 지위를 갖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지방에 피해를 입히느냐? 피해 입히는 거 없다. 그럼 특별법 정신을 살려서 가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약간 지금, 반론인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정치에 대해서는 몫이라고 보는 거고요. 법률상 나와 있는 그 아름다운 문구는 아직까지는 선언적 의미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특별한 지위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화하면서 예를 들어 지방 권한이양 특별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내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지위는 갈수록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소멸되는 상황에서 장타로 치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평균자치도 더 강화되면 평균 이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저는 도민들이 정치권들이 지금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논의할 타임이 지금 적게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그 우리 현재의 정부의 뭐 상황 같은 것을 보면 흐름을 보면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나 뭐 이제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이제 없게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제주도에서 그간에 주어진 권한을 아까 아주 선제적으로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특별자치도의 설치 의의를 살려가지고 상당히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약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제2공항 같은 경우에 얼마나 수기 과정을 거칩니까? 계속 뭐 이제 국회에서 우리가 주민투표에서 여론조사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행정 직선제라든지 우리가 행정 계층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제2공항만큼 중요한데 그런 토론이나 수기 과정을 거의 거치지 못했거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 여론조사도 하고 주민투표도 하고 그게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정치적인 효과가 훨씬 크니까요. 그게 이제 중앙정부에 아니면 국회에 제출할 때 명확한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몇 사람만 가가지고 뭐 NGO라든지 도의회라든지 여기만 가서 얘기하는 걸로 알지 도민 전체가 의견을 모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 한번 이것도 굉장히 격상시켜가지고 아주 중요한 의제로 도의회의 중요한 의제로 해서 이제 토론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도의회나 혹은 도지사의 굉장히 의지와 관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도에서 도의회에 그 동의안을 냈고 그 도의회가 가결했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 실시에 관한 의견을 도의회에 구했을 때 도의회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의견을 보냈어요. 그때 도의회가 그래 주민투표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주민투표 전에 수기 과정을 상당히 찬찬하게 거쳐서 주민투표를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이라도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요. 우구민 도정 시절에 의회에서 조례를 하나 만든 게 행정처 개편위원회 조례거든요. 그 조례에 따라서 일기 행계가 생겨났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만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요. 모든 도민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 여론조사도 몇 번 했고요. 그리고 공청회 몇 번 했고요. 그래서 기초자치권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거의 오차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행계위에서는 나중에 결정한 게 현실적인 판단, 수용 가능성 이 부분을 해서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만들어냈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하죠. 그래서 다시 원희룡 도정에서 2기 행계위를 만들어서 또 이 안을 시도를 합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홍보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시장님 말씀대로 주민투표를 하면은요, 기초자치권 부활이 왔을 때는 우리가 주민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시군을 없앴거든요.
당연히 주민투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법인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의 사무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통하지 않고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저는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라면 꼭 기초자치권 부활을 주제로 해서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주민투표가 무슨 문제를 간단히 처리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도민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그래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자기 결정권, 특별법에 보장된 자기 결정권을 발휘하자는 거죠. 네. 그 권한이 우리한테 없어가지고. 근데 주민투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투표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의회에서 안을 만들고 붙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제2공항에 대한 여론조사 보면은 중앙정부, 의회, 집행부가 합의해서 하잖아요. 근데 저번에는 그런 합의가 없이 행정체제 개편 때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새 주체가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통과되면 거기 따른다라고는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를 하지 않고 다 각자로 놓으니까 의회에서 부결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느 집행부 내지는 또는 의회가 상당히 오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새 기관, 새 부분, 중앙정부, 우리 도지사, 의회가 합의된 상태를 가지고 도민에게 부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 내지는 주민투표를 해야지 합의 없는 상태에 의해서 이제 여론조사는 상당히 의미가 없다라고 하죠.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주민투표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건 말씀이신데 정치적인 거니까 뭐 주민투표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과정이니까 할 수가 있죠. 네, 그 주민투표로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데 계속해서 주장을 하셨던 그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당연히 100% 동의하는데 문제는 제2공항도 우리가 주민투표를 못하고 여론조사하는 이유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발의권자가 제2공항 문제는 국토부 장관인 거고 행정체제 개편도 발의권자가 도지사가 아닙니다. 행정부 장관인 거죠. 이거를 권한을 가져와서 그걸 토대로 해서 도민들이 선택을 여쭤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안 됐기 때문에 도의회도 굳이 주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결론 내린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투표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도 전혀 법적인 맞습니다. 효력이 없잖아요. 근데 법적인 효력보다 여론조사가 나오면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걸 법적인 것보다 더 상회를 시키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하는데 그러면 제2공항 문제든 체제 개편 문제도 그것도 주민투표가 도의회가 할 게 아니라 지사께서 결심하셔가지고 여쭤보는 게 당연한 거죠. 예산도 거의 한 40% 들거든요. 그 부분은 의회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처럼 법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 발의권자는 의회가 아니라 저는 도청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그렇죠. 주민투표도 우리가 그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한 40억이 들지만 그렇지 않고 그건 왜냐하면 선관위원회에서 주관하니까 그렇게 드는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현재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들어요. 훨씬 적게 듭니다. 맞는 말씀인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선관의 위탁사무가 아니면 잘 믿지 않는 거죠, 결과를. 뭐 과거에 선관위 없이 우리를 해가지고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 할 때도 선관위 위탁한 이유는 훌륭한 공무원들이지만 공무원들의 객관성, 중립성을 못 믿었기 때문에 선관위에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범성도 되어 있지만. 예. 그래서 주민투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 결정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가 지금 나눈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좀 주제를 넘어가야겠습니다. 행정구역 행정구역 개편하고도 좀 관련 있는 내용이 있어서요. 그 제주시가 벌써 인구가 50만이 넘어서 분구에 대한 얘기들이 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개 행정시 구조가 좀 좋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뭐 구역의 숫자는 아니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내놓으면서 또 다른 안을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개편안을 내는데 4개 권역으로 내놨습니다. 그 예전같이. 네. 그런데 이 행정구역의 개편 문제는 의회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거든요.
물론 도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고 뭐 지사의 의지도 있어야 되겠고 의회에서의 합의만 되면 조례로서 이거는 그 개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반기 때 제도 개선안을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의회 조례로서 제주도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우리끼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안에 넣지 않은 거고요. 그때 그 제도 개선을 제출할 때 예를 들어서 시장 직선 제한이 만약에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은 그 다음에 구획 개편을 논의해보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내부적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뭐 시장 직선 제한이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구역의 개편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오르게 돼 있는데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부처의 그 권한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있어서요. 행정구역 그 개편 논의하고 행정체제 개편하고 이렇게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희룡 지사께서 도정 질문 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도의 변화 없이 구역의 개편을 한다는 거는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뭐 시장 자리 하나, 몇 개 자리 하나 만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분에 일정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제도적 변화 뒷받침이 있는 상태에서 구역의 개편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의회 내에서는 아니다. 구역의 개편을 먼저 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뭐 제도적 변화를 먼저 주고 구역의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의 현재의 우리가 시급한 순서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구역 개편에 대한 것이 제일 시급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시급하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왜냐하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건 불풀이 민주주의인데 구역 개편에서 첫 번째의 기준이 뭐냐면 면대면입니다. 서로가 지방자치 우리 동네를 우리가 이게 통치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하고 의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대면이라서 우리 뭐 미국 같은 데 가보면 1만 명 이하의 시에 사는 사람이 52%나 되거든요. 굉장히 1만 명 이하의 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기도를 가봐도 경기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큰데도 불구하고 10만 명 이하의 군들이 있다든지 우리나라에 2, 3만 명의 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벌써 이렇게 아까 50만 이렇게 되니까 저는 구역 개편은 다른 요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너무 크다. 그러면 이 구역 개편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면 이게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 보면 기준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니까 일단 3개로 한번 가보고 또 다시 뭐 더 몇 년 진행하다가 또 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진행하고 그래서 지금 저는 구역 개편 중에 빨리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하면 훨씬 빠를 것이 아니냐. 네. 우리 양 교수님 예. 의견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 두 행정시의 불이익 배제 원칙에 의해서 그 예산이나 정원을 당시의 인구 비례를 6대4로 하는 걸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나면서 2020년 8월 현재 제주시 인구가 외국인을 제외하고 49만, 서귀포시가 18만, 73대 27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6대4예요. 그리고 공무원 수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제주시 295명, 서귀포시 153명.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배로 차이가 납니다. 예산 혜택, 주민 1인당 예산 혜택도 제주시는 1인당 혜택이 350만 원, 서귀포시는 5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주시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 차원이건 예산이건 그래서 이거 인구 편차를 줄이는 문제를 좀 고민하면 어떨까 하는 것인데 아까 양 교수 말씀대로 갑을 제주시를 동서로 나눌 경우
동제주는 한 24만 돼요, 인구가. 서제주가 25만, 서귀포가 18만. 이러면 인구 편차가 확 줄어드는 거죠. 이게 노형동의 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한경면의 양파 마늘 유통 문제도 해결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럼 어디에 더 신경이 가겠느냐? 노형동 교통 문제가 더 심각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행계위는 이제 그 4개시로 나눠서 농촌은 농촌 지역대로, 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대로 정책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지역 성격에 맞게시리 그렇게 해서 4개시로 나누자고 한 건데 대단히 그 의미가 있는 논의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 제주시 동지역이 또 인구가 40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10만씩.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것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겠지만 아까 그 3개시로 나누는 것에 대한 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나 절실한 시점이다라는 그 필요성은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가 막 있고 혹은 또 기초단체 부활에 대한 논의들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구역 개편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은 또 주시겠죠. 아니, 행정구역 개편은 우리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러니까 뭐 이거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도 되고. 선호 문제는 그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까 우리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원 선거구별 구역을 나누자 가장 논리적이죠. 효율적이고. 그래서 제주시 갑 같은 경우 서쪽이죠. 26만 5천. 을은 24만, 서귀포 19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우리 고위원 수장이 가장 강조하셨던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제주시, 서귀포시가 예산이 6대 4다. 공무원 숫자도 불평등하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우려스러운 게 그러면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눴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예산이 3대 4가 돼야 됩니까? 3.3으로 돼야 됩니까? 나 이게 또 하나의 문제고요. 그리고 공무원 조직의 문제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개로 나누는 게 가장 논리적일지 몰라도 좀 수면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저는 이런 부분도 크나큰 갈등의 요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예산은 너무 예산 이렇게 하는데 예산은 그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30%잖아요. 70%는 국가 예산이 내려오는 예산이에요. 그 70% 중에는 용도가 틀리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에 의해서 배분하는 경우, 다음에 복지라든지 이런 게 의해서 배분하는 그 기준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지. 인구별로 그렇게 인구별로 하게 되면 경기도가 우리가 24%거든요. 예산이 24% 가야 된다는 얘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 수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수도 우리가 100만 명 중에 그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가 어마어마하게 24만 명이 가야 되는 지금 5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인원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훨씬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저는 세 개로 나눴을 경우에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이제 실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제주시를 2개로 나누면은 현재 제주시가 갖고 있는 걸 2개로 나눠야 됩니까? 제주도 전체 거를 해서 3분의 1씩 나눠야 됩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다시 해야죠, 다시 정해야죠. 다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서귀포시는 지금 갖고 있는 걸 내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또 얘기하면 또 분쟁거리가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그런 게 그런 저기 점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그러면 시가 이 관리해야 될 게 주민들만이냐, 주민들한테만 돈 들어가냐, 산업에는 안 들어가냐, 산, 바다, 나무에는 안 들어가냐. 그런 것들이 좀 고려돼야 되는데 아까 지금 경기도 예를 들어서 인구 비례로 돈을 가는 그거 아니다. 물론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편차가 크니까 가령 대정읍 신도리하고 한경면 고산리하고 같은 사업을 가지고 지원받는 액수가 다르면 길 하나 건너서 그런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행정구역 개편 관련한 논의를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다음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고위원 시장님 이제 서귀포시 제주시의 불균형을 말씀하셨는데 만약 서귀포 시장이 나오셨으면 또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서귀포시 면적이 줄어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균형 있게 좀 돼야 되고요. 행정구역 개편은 필요한데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요것만 따로 뚝 떼가지고 논의하기 저는 좀 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마땅한 게 아닌가. 물론 조례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큰 그림 먼저 좀 정리가 되고 나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은 저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큰 그림 먼저라 하시면 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그러니까 법인 개혁을 둔 이 조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하고 그 틀 속에서 행정구역도 뭐 2개든 3개든 4개든 6개든 함께 동시에 논의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마땅하지. 왜냐하면 되게 상당히 또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구역 개편 문제. 근데 우리가 로드맵을 한번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우리 이번에 그 2022년도의 선거에는 구역 개편을 3개로 한다. 거기에서 다음에 직선제에 대한 이제 그게 어려우면 예고제를 해가지고 4년 정도에 한다. 그래서 다음에 2026년도에는 우리가 아까 같이 기초자치단체 부활 내지는 직선제를 한다. 이렇게 한 4년마다의 로드맵을 한번 해서 그걸 의회에서 뭐 주도를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가 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로드맵을 발표를 이렇게 하면 모든 제주도민들이 다음에 선거는 이렇고 구역은 이렇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지금 막 같이 섞어서 놓으니까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데는 개청하다가 또다시 직선제로 와버리고 구역 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아예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리 뭐 2030년까지라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저는 로드맵을 동의를 어떻게 하는데 만들어요? 어디서 만들어야 될까요? 그거는 지금 현직 지사나 우리 의회가 알 수는 없고요. 물론 생각은 있겠지만 나설 수는 없는데 저는 언론이나 시민사회 진영에서 내후년에 선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 그러면 정치권에서 내놔라. 우리 도민들이 판단을 하겠다. 저는 이러한 흐름도 꼭 있어야 되고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걸 뭐 시민단체에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한 대로 집행부와 의회하고 어느 데 위임을 해서 아까 행정체제 개편이든 아니면 제주도 전면적인 개편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서 거기에 위임하는 거지. 거기에 결정이 따른다. 그럼 거기에서 결정안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집행기관에 넘기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가자 이거죠. 지금 교수님 책임을 아무도 못 지죠. 왜냐하면 내후년에 선거인데 그 선출된 지사가 뭐 지금 현직 지사가 아닐 수도 있고 네. 의회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치인들이 출마를 하면서 그러한 거를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근데 뭐 국회의원 선거나 도의회 구역 개편도 90일 뭐 전에 다 만들잖아요. 지금 이 시간으로 보면 한 1년 뭐 반 이상 남았는데 뭐 지금 멀었다고 하는 건 그건 낸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로드맵을 짜는 건 저는 마땅하고 보는데 문제는 이 결정할 수 있는 게 현재는 정치권인데 정민구 의원님 말씀처럼 도의원, 도지사 4년씩 바뀌고 정치권도 대통령 5년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짜더라도 저는 이게 안 돼. 로드맵은 훌륭하지만 결정할 수 있는 정치권이 계속 바뀌어서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 차라리 행정체제 개편 문제와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한꺼번에 해서 협상으로 얘기하면 일괄 타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아닌가 좀 보여지는 거죠. 어렵습니다, 이게. 네. 끝까지 가기에는. 일괄 타결 방식이라고 했는데 네. 어떤 식의 일괄 타결 그래서 방식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행정상 기선제 등을 포함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동시에 행정구역 개편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 거예요. 예를 들어 행정시장 같은 경우에 직선제가 있을 경우에 3개든 6개든 이렇게 나왔을 때는 구역 개편도 같이 한꺼번에 3개, 6개로 나눠가지고 도민들에게 뜻을 물어서 결론 단대로 따르는 방식이 저는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에게 하나 부탁드릴 게 어쨌든 지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2월 달부터 적용을 할 겁니다. 이제 시행 규칙들을 만들 건데 그와 더불어 우리도 제주특별자치 특별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당연하죠. 않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러한 속에서 아까 우리 강호진 전 대표님 얘기했던 부분들이 녹아난다라면은 아까 교수님 얘기했던 로드맵은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의회는 43분이 각기 다른 기관이거든요. 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사가 어차피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지사께서 내년도에 그 도정 방침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예, 지금, 지사한테만 교수님 하는 좀 것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나도 시간이 마무리하면서 얘기할게요. 예, 그러십시오. 지사한테 이제 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그건 우리가 도의회 막강한 도의회의 기능을 또 이제 양보해 버리는 것이 되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도지사하고 이 부분은 도지사하고 제일 큰 문제는 도지사하고 도의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주민에게 있는 겁니다. 예고제를 하지 않고 선거 전략 해가지고 꼼수로 해가지고 지금 임명제하는 것도 주민보다 이 의회하고 도지사의 이 생각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는 뭐 정리해서 말하면 주민을 중심으로 놓으면 해답이 상당히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논의는 주민을 중심으로 한번 볼 때가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는 우리가 특별자치도의 성숙된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도 이것들을 위해서 각기 어떤 역할들을 누가 가장 중심에서 했어야 됐는가인데 두 분 지금 의원님과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발언으로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할지 말씀해 주시죠. 다 중요하죠. 네. 우리 도민사회, 도의회, 도지사, 그래도 지역 국회의원 다 중요한데 역시 총대를 매야 되는 건 도지사고요. 마무리하면서 특별법에 보장된 제주도민들의 미래와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도록 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거기다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이 일을 밀어붙인다면 못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가장 큰 역할은 도지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년은 안타깝게도 대권 준비하시느라 저는 관심이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남아있는 거는 국회와 정부의 몫인데 고이범 시장님 말씀처럼 도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특별법 8조를 뜯어 고쳐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역할이 저는 마지막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친 장고는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도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넘어서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을 담아낼 수 있는 행정체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 진심에 답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